안녕하십니까. 저는 도시계획 파트를 맡고 있는 도원의 김수환 소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공 18단지 정비구역 지정안의 신통 자문안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사업 추진 경영부터 시작해서 정비계획의 개요와 기준 검토, 지구단위 계획안, 그리고 정비계획안 순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동안의 사업 추진 경위입니다. 작년 4월에 입찰 공모를 통해서 도시계획업처가 선정이 되었고 이후 주민설명회를 3회 시행을 했습니다. 오늘이 이제 네 번째 설명회가 되겠습니다. 작년 9월 달에 지구단위 계획안이 주민 공람이 되면서 이 지구단위에 대한 공람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민 제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구단위 수정안을 만들어서 도봉구와 협의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신통 자문안에 대한 서울시 도봉구 협의 및 접수 자료를 작성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향후 예산 일정을 보시면은 6월달에는 신통 자문안에 대한 수정 접수, 그리고 8월에는 신통 자문회의 개최, 9월에는 자문 결과를 반영한 주민 제한을 확정하고 위반 제한 및 공람 등 행정 절차를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 고시는 이 창동역 일대 택지개발 지구단위 계획이 고시가 돼야지 이와 연계해서 같이 고시가 될 예정이 있습니다. 지금 이 지구단위 계획은 6월달에 교통영향 평가를 받습니다. 이제 도로랑 이제 인구 세대 수가 증가되면서 그 교통 양철을 어떻게 할지 그걸 이제 서울시에서 그 교통 전문가들이 모여서 평가를 시행을 하는데요. 그게 끝나고 나면 이제 서울시 협의를 거쳐서 계획은 빠르면 올해 말, 좀 늦으면 한 내년 초 정도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될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도 이 지구단위 계획에 같이 보조를 맞춰서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진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정비계획에 대한 이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비계획은 노후 아파트의 주환경 개선을 위한 재건축 사업의 기본 고격을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먼저 계획하고 나중에 개발한다는 선계획, 후 개발의 원칙에 따라서 정비계획 결정 이후에 세부 건축 설계가 가능합니다. 개발의 상한치를 정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서 구역을 결정하게 되면은 서울시 15에 고시군이 게재가 되고 이제 법적인 효력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 사례를 실제 서울시 15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거 이제 상하 1차 아파트 정비구역 지정 고시문입니다. 저희 회사가 작년 4월 달에 도봉구의 신통 패스트트랙 1호 사업장으로 구역 지정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상하 1차 아파트 정비구역 지정,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 지정, 또 지역도면 고시, 이게 세 가지가 고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정비구역 보시면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범위를 정하고, 그리고 가장 궁금해하시는 분담금에 대한 추정 비례율, 그리고 평형별로 분담금이나 환급액도 다 고시가 됩니다. 근데 물론 이거는 정확한 사항은 아니고 향후 통합심의를 통해서 확정되는 대략 추정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용으로 정비구역 지정될 때 같이 추산액과 산출 분과가 고시가 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토지용계, 용도지역, 도시의 시설 가치, 땅을 어떻게 쓸지 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그리고 건축물에 관한 계획 중에서도 세부 건축 배치가 결정이 되는 건 아니고 이렇게 건폐율, 용적률, 최고 높이 이러한 개발의 상한치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결정 조서라고 하고 이를 도면으로 표현한 게 결정 도면입니다. 그래서 정비계획 결정도,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이렇게 해서 최종 결과물이 이 고시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도시및 주환경 정비 기본계획이라고 해서 그 재건축 사업 시행할 때 가장 중요한 상위 계획이 되겠습니다. 3종 일반 그대로 가면은 법적상은 300% 이하, 3종에서 준축으로 가면은 최대 500% 이하에서 용적률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최대치입니다. 각 구역별 특성에 맞춰서 500% 이하에서 이제 정하는 내용이고요. 기준 허용상 법적상 이렇게 4단계로 용적률을 나누는 것은 그래서 서울시에서 공공기회를 최대한
유도하기 위한 그러한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준에서 허용을 받을 때는 공공보행 통로 또는 열린 단지와 같은 소유권은 주민 여러분들이 그냥 가지고 계시면서 활용만 공공이 같이 하는 그러한 류의 공공기여를 했을 때 용적률 완화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허용에서 상한할 때는 공원이나 도로와 같이 소유권이 이제 공공에 넘어가는 경우, 이런 경우는 기부찬압이라고 하는데요. 기부찬압을 했을 때 용적률을 추가로 더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한에서 법적 상한하는 것은 증가되는 용적률의 반을 임대주택을 하면은 나머지 반은 분양주택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짜로 기부찬압을 하는 게 아니라 기부찬압을 하게 되면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아서 층수와 면적이 증가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모든 거의 대부분의 재건축 구역들이 다 이 용적률 체계를 통해서 적정한 공공기여를 하고 또 사업성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강남의 최고급 단지나 원베일리 같은 경우도 밖에서 보시면 잘 모르시겠지만 실제 안에 도로나 공원 이런 것들이 다 기부찬압이 될 거고 임대주택이 안에 다 혼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 계획 기준을 보시면은 공원 녹지는 1000세대 이상은 세대당 3제곱미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00세대를 계획을 하면은 3000제곱미터를 공원으로 기부찬압을 해야 됩니다. 도로는 1000세대 이상은 15m 이상 폭원의 도로와 접해야 됩니다. 물론 저희는 이제 이 조건은 다 만족을 하는 상황이고요. 공원만 추가로 확보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연면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연면적은 각 층의 바닥 면적을 다 합산한 면적입니다. 그래서 연면적이 커야지 분양 세대수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연면적을 구하는 식은 용적률 곱하기 대지 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북측에 학교가 입지해 있어서 용적률이나 층수를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대지 면적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게 사업성에 중요한 변수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최신 상위계획 적용으로 사업성 개선 효과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당초에는 3종에서 준조로 할 때 15% 이상 기부찬압을 했었어야 됐습니다. 근데 현재는 5%가 줄어든 10%만 하면 되기 때문에 5%의 토지를 더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성 보존 개수는 땅값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서울시의 공동주택의 평균 공시지가를 이제 매년 고시를 하는데요. 제곱미터당 약 800만 원입니다. 평으로 하면 한 2,500만 원 정도가 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대상지의 평균 공시지가는 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350만 원대이기 때문에 이걸 나눠서 공시지가 보존 개수가 2.0이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2.0에 인센티브 20을 곱하면 40%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강남권에 있는 아파트들은 적용할 수가 없고 이제 강북권한테 좀 유리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기준 허용 상한 그리고 임대반 분양반 해서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을 찾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단에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밑에 있는 허용 인센티브가 20%에서 보존 개수를 적용해서 2배로 40% 늘게 되면은 이 임대 물량이 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줄어든 만큼 분양으로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사업성에 유리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또 대상지의 주요 이슈가 이제 용도지역 변경 관련 내용입니다. 여기에 이제 총 8개의 요건이 있는데요. 우선 지하철역 승강장 연계로부터 250m입니다. 출입구가 아니라 실제 지하에서 전철역 탑승하는 승강장 연계에서 250m이기 때문에 저희 대상지는 획지 1 그리고 획지 2의 일부만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350m 이내는 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완화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선도로에 접한 경우 그리고 공시지가 이런 건 다 만족을 합니다. 그리고 중심지에게는 창동역에 창동상계 광역 중심지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 창동역과 대상지는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인근 용도 지역을 보시면 학교는 일종 그리고 공원은 자연녹지 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이런 보존형 용도 지역과 인접되어 있으면은 용도 지역 변경하는데 이건 좀 불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지역 인근 개발 계획안 관련해서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도시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등 개발이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만족을 하는 부분이고, 서울시 용도지역 조정 가이드라인상 역세권 250m 간선도로 인정, 이건 간선도로를 만족하지만 250m 일부만 만족하기 때문에 이것도 협의가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 정책과 연계된 노인 육아 돌봄 시설을 필수적으로 도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총 8개 중에서 4개 정도가 만족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협의가 좀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실제 준주거지역 상향시 용적률 체계입니다. 기준 용적률은 현재 용도지역 3종 일반 주거지역의 용적률이 되겠습니다. 210%에서 보존개수 기점 용적률을 적용해서 허용은 250%, 여기에 순부담, 준주거로 상향하는 의무 순부담이 되겠습니다. 10%를 기부 체납하면은 30%의 용적률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한은 280%가 되고, 여기에 이제 임대를 반환하면 나머지 반은 분양으로 가져와서 저희 법적 상한 용적률은 350%로 설정한 계획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구단위 계획안입니다. 정비 계획을 결정할 때 그 상위 계획과 얼마나 잘 맞는지 이거를 중요하게 보시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창동역 일대 택지개발 지구단위 계획의 목표는 이 창동역 일대를 서울 동부권의 경제 중심 그리고 광역 중심의 복합타운 창동을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 서울 아레나가 있는 이 문화예술의 거점, 그리고 창동역 차량기지가 이전하면서 여기도 첨단 기업이 또 입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원역과 창동역을 이어주는 이 광역 중심 연계축을 만들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알파벳을 보시면 A 지역과 B 지역은 이 창동역 일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광역 중심 지원존 그리고 상업 업무 문화 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C 부분은 창동역과 인근에 있는 단지들입니다. 동아아파트, 19단지 일부, 레미안 아파트가 되겠는데요. 여기는 이제 창동역과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주거 복합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 기능과 사업 기능이 같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대부분은 이제 D구간, 친환경에 쾌적한 주거단지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18단지가 여기 D구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행녹지 네트워크를 보시면 이 창동역과 동촌역을 잇는 남북 녹지축, 그리고 초안산과 중랑천을 연계하는 이 동서녹지축, 이렇게 10장의 녹지축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녹지축 중심부에 우리 18단지가 바로 인접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서녹지축과 남북녹지축의 중심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게 작년 9월 달에 주민 공람단 되었던 지구단위 내용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녹지축 계획을 반영해서 북측에 일자형의 공원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회로 70길, 동릉로는 1.5m, 3m 이렇게 도시계획 도로로 기부 찬업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기부 찬업하게 되면은 대지가 죽기 때문에 사업상에 영향이 있어서 이 도로는 기부 찬업하지 않고 대지 내 공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 그리고 높이도 150에서 200m까지, 또 용도지역 상향 가능성을 명시해달라는 주민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준비위원회에서 노력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매일 도봉구에 찾아가서 회의하고 설득을 해서 주민 의견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이게 이제 주민 의견을 반영한 지구단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안으로 현재 지금 교통영향 평가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이 이제 도로 기부 찬업이었었는데 대지 내에서 차도용, 보도용 공지로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은 주민 여러분들 그대로 가지고 계시면서 활용만 차도나 보도로 활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고 높이 상향 가능성, 그리고 용도지역 상향 가능성도 정비구역 지정 시 변경 가능함을 명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민의견을 반영한 지구단위 계획을 반영해서 저희가 이제 상정 자문안을 수립한 내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게 이제 마지막 오늘의 이제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3종에서 준주거지역, 이 대지 부분에서 획지 1과 획지 2, 다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계획입니다. 용적률은 최대 350, 높이는 45층 이하, 건축 한계선은
동능로와 노회로 70개를 다 6m로 설정을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크게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지구단위 계획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차원입니다. 그게 이제 북측에 공원 녹지 쪽을 계획하는 사항인데요. 앞서 보신 지구단위 계획은 일자형으로 되어 있었지만 저희는 아무래도 학교와 도로가 만나는 부분 쪽에 보행량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공원으로 키우고 나머지는 이제 연결녹지 개념으로 계획을 변경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보도형 공지로 도로를 확보하는 한, 그리고 중랑천전에 또 수변 특화 배치 구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지구단위 계획 내용을 반영을 해서 저희 대상지에 맞게 개선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큰 원칙이 이제 사업성 증대를 위한 개선안을 제안드리는 내용입니다. 지금 전철역변에 여기 완충 녹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데크 공사가 다 끝나서 이제 많이들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부분을 정비 구역에 포함을 시켜서 이제 법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 공원 녹지 면적을 이 녹지로 대체를 하게 되면은 이 면적이 한 1000제곱미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대지를 한 1000제곱미터 정도 더 가져갈 수가 있는 그러한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도정 조례를 보면은 정비구역에는 원칙적으로 기존 공원이나 녹지를 포함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원 또는 녹지 기능을 회복하거나 토지용 증지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걸 근거로 해서 이 완충 녹지를 창동역과 녹촌역을 연계하는 그 보행 연결의 연결 녹지 개념으로 전환한다는 명분으로 정비 구역에 편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용도적 상향이라든지 이 정비구역 확장 이러한 것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는 주민 여러분들 입장에서 최대한 사업성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도봉구, 서울시와 최대한 노력해서 협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계획안은 확정된 계획은 아니고 향후 관련 부서 협의, 또 이제 그 실동 패스트트랙 사업에 이제 MP 제도라는 게 또 도입이 될 겁니다. MP라는 거는 그 마스터 플래너라고 해서 이제 총괄 계획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전문가분들이 저희 단지에 이제 전문적으로 배치가 돼서 그분들과 같이 또 계획안을 다듬어 나가는 또는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좀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도시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주식회사 종합건축사사무소 예시건의 허경원 대표님께서 우리 단지의 건축 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부분만 건축설계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예시건의 허경원 대표이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음 장 넘겨보세요. 지난번에도 아마 여기 성전을 좀 빌려주셔서 여러분 단지 내 이런 좋은 그 성전이 있어서 이렇게 모임 갖는 데도 되게 유리한 것 같아요. 그런 분들께도 감사를 드리고 우선 이제 금방 도시 쪽에서 정비계획 지정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드렸는데 그 정비계획 지정이라고 하는 것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향후에 재건축을 할 때 기본이 되는 베이스, 바탕을 만드는 것인데 거기서 결정되는 것은 크게 세 가지만 결정되고 나머지 것들은 향후에 조합이 설립되고 난 뒤에 여러분 마음대로 의견을 수용을 하셔서 새로운 계획을 내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거기서 결정되는 세 가지가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지금 현재 15층으로 되어 있죠. 자양 높은 게. 요거를 지금 현재 새로 재건축을 하는 것은 45층 정도로 신청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거기에다 높이가 결정되는 게 하나 있고요. 저 높이는 45층으로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50층 미만인 49층까지 하는 것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조합이 설립되고 난 뒤에 자율로 할 수 있어요. 그것은 공사비하고 따져서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계략적으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층수 자체를 50층을 치고 하면 초고층 건축을 해당돼서
소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법률을 엄청나게 강화를 받아서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런데 강남 지역이나 뭐 한강변 쪽에 있는 재건축하는 아파트들이 49층과 60층, 70층 짓다고 하는데 실제 사업이 실행된 것은 49층으로 실행된 것밖에 없어요. 실제는 돈이 안 맞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역에는 어쨌든 저희가 15층이지만 45층으로 신청을 하고 49층까지는 나중에 통합심에서 여러분들이 조합 설립하고 난 뒤에 자율로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여러분이 지금 살고 계신 용적률이 138%예요. 내가 땅이 100평이 있다면 지상에 138평 아파트를 짓고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몇 프로로 하겠다고 하는 것이냐면 350%로 신청하겠다는 거예요. 350%. 그러면 138에서 350을 빼면 계략적으로 12% 정도 남겠죠. 그만큼 더 지어서 아파트를 일반 분양해서 내 분담금을 충당하겠다 하는 것을 개념을 내는 거예요. 대신에 이거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가느냐? 138%에서 350%를 가는데 무조건 다 여러분이 일반 분양하는 아파트만 집을 지으라고 하면 여러분 수익이 너무 크세요. 그래서 여기 숫자에서 보면 138에서 쉽게 얘기하면 한 250에서 80 정도 사이까지는 그냥 지시고 땅을 조금 내놓으시고 그냥 지시고 나머지 280에서 350 할 때는 절반 임대를 내주시고 절반을 분양하십시오라는 뜻이에요. 저 뜻은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저기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들은 여러분 지역의 분양가가 얼마 갈지는 모르지만 뭐 3,500에서 4,000 간다고 가정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한 채를 분양하면 들어가는 공사비가 있죠. 평당 1,000만 원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설계비, 감리비 하면 일정한 금액이 들겠죠. 그럼 일반 분양을 4,000만 원 했다고 한다면 수익금이 2,500만 원 생기잖아요. 그 중에서 임대 아파트 한 채를 서울시에서 계약 한 400만 원 정도 줘요. 그러면 1,000만 원 정도는 거기 임대 아파트 짓는데 돈을 내시고 나머지 한 평당 약 1,000만 원 정도 주민이 추가 이익을 가져가자는 뜻이에요. 근데 결국은 뭐냐면 저희 용적률이 350%를 신청을 하면 280%까지는 무조건 가는 수치에서 가는 거고 나머지 올라갈 때는 임대주택을 그만큼 제공을 해야 되니까 그거는 나중에 조합이 설립되면 조합의 설립된 지금 현재 추진위가 구성을 하고 있는데 추진위원분들하고 세부적인 디테일에 관한 것을 돈으로 계산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숫자를 계산해서 340% 하는 게 가장 이익이네 350% 하는 게 가장 이익이라는 손익분기점을 나중에 향후에 계산을 하셔서 여기에 대한 용적률을 추정 정하시면 된다는 원칙이에요. 이렇게 이제 뭐 두 가지가 결정이 되고 세 번째는 기반시설에 관한 것이 결정되는 겁니다. 기반시설에 관한 것들이 결정되는데 기반시설은 뭐냐면 여기 원래 여러분 재건축을 하게 되면 재건축을 하는 땅들은 건물을 높이 짓고 새로 아파트를 지으면서 분담금을 일반 분양에서 줄게 되니까 이익을 보시게 되는데 반대로 재건축을 하지 않는 예를 들어 뒤쪽에 단독주택이 있다든가 이런 지역들은 피해를 입겠죠. 앞동이 가리게 될 거고 일주권도 심해갈 거고 차도 전에는 널널하게 다녔던 것이 빡빡하겠죠. 세수가 느니까. 그래서 여러분 땅을 지을 때는 일반적으로 얼마나 일정한 비율을 대한민국 공식으로 만들어놨어요. 땅을 좀 내놓고 집을 지으세요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내놓는 것이 여러분 지역은 계약 농구 지역을 일반 3동 일반 주거지인데 이거를 준주거로 올려서 아파트를 가장 많이 짓는 방법을 택했다고 하는 것이니까 대략적으로 10% 정도 내놓는다는 뜻이에요. 10%. 그리고 10%를 내놓을 때 어떤 땅을 내놓는 게 유리한가를 계산을 하는 거죠. 어떤 식으로 계획을 잡았냐면 여기 보면 완충녹지가 있고 여기 뒤에 보면 초등학교, 노후초등학교, 외국학교, 고등학교가 3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옆에 보면 녹천역이 있죠. 녹천역이 있는데 여기 어떤 거하고 관련이 있냐면 여러분이 이제 가지고 있는 단지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전철역을 하나 끼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시고요. 붙어 있으니까. 그게 이제 용도지역 사양하는 준주거지역 사양하는데 가장 밑바탕이 되는 게 전철역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전철역과 붙어 있으니까 1번이 좋은 거고 두 번째는 나중에 집을 짓고 나시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초품마잖아요. 초품마. 초등학교, 중학교, 외국까지 고등학교까지 다 품고 있으니까 다 걸어서 가시잖아요. 여기도 보면 교회 앞에 이쪽 건너면 건널 필요도 없죠. 쉽게 얘기해서 학생들이. 그래서 여기 3개의 학교를 끼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지만 반대로 건축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학교가 들어오면 뭐가 있냐면 여러분 단지가 이제 여러분 여기 아파트 새로 지어서 45층 정도 아파트를 입주하시면 여러분이 나중에 뭘 주장을 하실 거냐면 여러분 자녀들이 여기 학교 다니겠죠. 그럼 이 학교 다니는데 애들이
운동장이나 교실에서 햇빛을 보고 공부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햇빛을 여기 중학교와 초등학교 여기 북쪽에 있는 집에 햇빛을 2시간 이상씩 주지 않으면 허가 안 나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내놓는 땅을 이 뒤쪽에 공원과 녹지와 그 다음에 여기 쪽에 공원을 내놓는 게 학교의 일조권을 적용받고 여러분 아파트를 가장 높이 짓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이쪽 변으로 내놓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비계에서 이제 그렇게 해서 그게 기반시설을 결정하는 게 있고, 네 번째는 세대수가 있어요. 세대수. 세대수는 용적률 350%를 새로 짓는다고 가정을 하면 여러분들이 다 50평짜리 짓는다고 하면 세대수가 900세대가 될 거고요. 다 24평짜리 짓는다면 2000세대가 될 거예요. 그 세대수는 나중에 조합이 설립되고 나면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그때는 분담금을 조합에서 공짜로 알려주죠. 그 분담금이랑 환급금을 보시고, 아, 나는 지금 10평, 한 20평 사니까, 아, 33평 가야겠다, 24평 가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조합이 투명하게 여러분한테 설문조사를 받으세요. 받아서 그때 세대수를 왔다 갔다 여러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용적률 350%를 받는 게 중요하지, 거기에 세대수가 현재 910세대인데, 저희가 대략적으로 건축 계획한 것은 1300세대, 1400세대, 1500세대 하는 세 가지 안을 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는 1300세대 정도만 신청을 하면 일반 분양이 한 280개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 정도로 신청을 해놓고 나중에 그것을 여러분이 다 50평짜리 신청하셔서 1000세대를 짓든 좀 다 24평을 신청하셔서 2000세대를 짓든 것은 여러분 자유주시라는 거예요. 이걸 생각을 하시고 난 뒤에 제 설명을 들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장.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기존에 살고 있는 아파트하고 지금 새로 지을 아파트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기존에 살고 있는 아파트가 전용 45.5라고 하는 13평짜리 아파트가 있으세요. 여기 이제 중량층 가까이로 계시죠? 15층으로 되어 있는데 이 아파트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아파트를 보시면 앞쪽에 발코니 하나밖에 없어요. 뒤는 복도고. 근데 새 아파트를 짓게 된다고 하면 비슷한 평형을 맞춰봤어요. 49.30이니까 계략 한 평 조금 더 크죠? 이렇게 크게 만들면 여기 보면 침실이 2개 있고 욕실이 있고 드레스룸이 있고 주방 식당이 있으면서 앞발코니 뒷발코니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종전에 가지고 있던 전용 면적에다가 새로 아파트를 지으면 대략 한 5, 6평 정도 넓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처음부터 이 발코니를 다 확장해서 거실도 만들고 침실도 만들고 여기 있는 주방도 확장해서 다 대형 주방을 만드시잖아요. 그죠? 현재 아파트가. 그래서 어쨌든 기존에 살고 있던 아파트에서 신축 아파트의 같은 전용 면적을 가시면 대략적으로 6평에서 7평 정도가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단지를 설계하면서 기본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은 종전에 이 서비스 발코원이라고 하는 면적을 어쨌든 간에 지금 있는 거하고 이렇게 있는 파란색깔 칠한 걸 보면 면적 자체가 확 차이 나죠. 그래서 서비스 면적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설계안을 제시를 할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추진위가 설립이 되고 나중에 조합 설립을 하실 때도 대략적으로 실시한 평수가 보통 5평에서 8평 정도 크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시고 개념을 잡으시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 평도 비슷해요. 5구짜리도 같은 5구를 치면 한 6평 정도 들어갑니다. 실제 크기가. 보통 이제 종전에는 방 2개였고 지금은 하나, 둘, 3개의 포베이라고 하죠. 보통 이렇게 전면에 있고 그럼 발코니가 이렇게 됩니다. 한쪽이 많죠.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84짜리도 보면 한 6평 정도 들어갑니다. 중대에 조금 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장. 이제 여러분 아파트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가칭 추진위원회에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 업체와 설계업체를 입찰을 통해서 선정을 하셨고 그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그래도 이 지역은 여기 도봉 창동 그 지역과 그 다음에 그 창동 아파트 지구의 특징이 뭐냐면 노원도 비슷한데 종전에 거주하고 있는 평수가 작은 평수를 공급을 했었어요. 옛날 중공 아파트를. 이제 목동이나 이런 데는 좀 큰 평수를 했어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광운도 역세권도 좀 큰 평수를 했어요. 공급을. 근데 이제 창동 지역은 노원구와 비슷하게 작은 평수 중공아파트를 공급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분들이 평수를 무조건 띄웠다고 해서 과연 큰 평수로 가는 게 맞느냐라고 하는 숙제가 있어요. 그런 딜레마가 있어서 주민들한테 대략적으로 설문조사서를 우리 고장원 위원장이 주최를 하셔서 주민들한테 한번 보내서 의견 수렴을 일차를 한번 했어요. 그때 나온 의견들이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16평 가진 사람이 뭐 16평 도로 가겠다는 분도 계셨고 24평으로 키워가겠다는 분들도 계셨고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요. 근데 이 의견은 참고에 불과하고 저희나 정비업체라든가 나중에 이제 추진위가 공제가 설립되면 뭐 나중에 시공자도 여러분 손으로 선정하시게 될 텐데 그분들은 다 전문가고 훨씬 고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통계라고 하는 것, 사회적 일반적인 재건축의 통계라고 하는 것들을 감안을 해서 하게 되는데 어쨌든 1번이 주민 의사를 최대한 반영한 설계안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 하기 위해서. 근데 이 조사는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건 아니고요. 나중에 정비구역 일정 들면 수수나 세대수는 마음대로 여러분 마음대로 지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1300개 지을 수도 있고 2000개 지을 수도 있고 1000개 지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거는 나중에 조합이 설립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분담관까지 알려드리고 이러한 조사 방법을 다시 한번 거쳐서 조합원이 가장 좋은 자리에 아파트를 갈 수 있게 그런 배치하는 방법을 통해서 설계안을 최종 확정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세실 건립한 말은 용적률 350원대를 적용하면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1332가구를 짓는 방법이 있고 1417가구를 짓는 방법이 있고 1503가구를 짓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 가구 수가 많다는 뜻은 작은 평수를 더 많이 지었다는 뜻이겠죠. 같은 용적률을 갖고 나누게 한 거니까. 그래서 지금 정비계획이 하려고 하는 것은 계략적으로 1332정 신청을 하고 나중에 요것에 곱하기 30% 변경은 주민 여러분은 자율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1332 곱하기 30%를 하면 450세대만큼 더 지어서 할 수 있어요. 회원들이 갖고 살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1332세대를 해도 1700세대까지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반대로 1000세대 이하로 낮춰서 하는 것도 여러분 자유이기 때문에 중간치를 채택을 해서 1332세대로 건축계획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는. 바꿀 수 있으니까 여러분 자유.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하게 되면 계략적으로 이제 조합원 여러분이 910가구시죠. 910가구고 그 다음에 이제 조합원과 일반 분양을 해서 1193개가 그걸 들고 보는데 계략적으로 280세대 정도 일반 분양하고요. 그 다음에 임대아파트는 관련 규정에 의해서 139세대 정도 지어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거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바꾸시면 됩니다. 나중에. 아파트를 배치하는데 기본적인 것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여러분의 가장 큰 장점에서 단점인 게 촌품화 학교를 3개 끼고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향후 아파트 가격에 좋은 영향을 미치겠죠. 미치는데 단점이 뭐냐면 이 학교 주변은 운동장은 동주택 기준으로 해서 띄엄띄엄 오후 4시까지 2시간 일조권을 주거나 1m, 1m 가는 픽셀을 만들어요. 운동장을 쪼갭니다. 1m 간격으로 이렇게 5m 간격을 쪼개서 이 쪼갠 조각 한 조각에다가 하루에 아침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2시간 일조권을 연속해서 1시간을 연속해서 주거나 띄엄띄엄 2시간을 줘야 돼요. 그러면 건물을 배치하면 다 여기 전국이 반드시 영향을 미치겠죠.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교실이 있는데 용중학교와 월전중학교가 있는데 여기 학교의 교사에 대한 것은 우리 이제 고정원 같이 추진위원장님들 입장에서 학교 때문에 노인호재 걸릴 것 같다고 얘기해서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양쪽에 학교가 있어서 건물을 못 지을까봐.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학교 조사는 여기 같이 추진위원회에서 정비계획에 대한 영역을 배출할 때부터 학교의 일조권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분석을 해오라고 하는 조건을 부여하셔서 저희가 입찰 차임할 때 이 학교 일조권에 관한 부분은 우리가 분석을 하겠다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이미 다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도 다녀왔고요. 학교 현황을 보면 이제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기 또 교실도 다 상당히 부분이 있습니다. 보여드릴 텐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향후의 조합들을 보시겠지만 여기 48층 올라갈 수 있는 이 요열창에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요열이 올라갈 수 있는 거고 나머지 이 가운데 부분을 비우지 않으면 어느 정도 비우지 않으면 층수를 낮춰주지 않으면 여기에 있는 일조권을 전부 다 확보할 수가 없더라고요. 교실을 한 칸 한 칸마다 다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실은 교사실은 보지 않아도 돼요. 체육관도 강의 목적으로 학생들이 실내에서 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봐야 돼요. 일조권을.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런 체육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해당되더라고요. 다 조사를 해보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이쪽 가해줄로 한 48층 정도 그 다음에 여기는 46층에 80층으로 하고 맨 앞줄은 20층으로 이렇게 하고 여기 맨 끝에 두 줄은 여기 줄은 한 5층, 7층짜리가 두 동이 생기게 됩니다.
지금 현재 5층 살고 계시죠, 여기?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 이제 학교 일주권에서 그러면 이제 각도를 재서 계산하는 법이 있는데 뭐냐면 여기 있을 때 여기가 이렇게 되니까 모든 학교에 대해서 요 각으로 건물을 12시까지 짓지 않으면 2시간 일주권이 확보가 되겠죠. 근데 그 방법을 하면 요거는 맞춰야 되는데 이쪽 교사가 맞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안이 만들어졌고 이러한 안은 앞으로 서울시 정기계획 심의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여기는 48층, 45층이고 여기 가운데 20층 너무 집 차이가 나냐고 주장하실 것 같아요. 시에서도 심의위원들도. 하지만 우리는 학교 일조권이라고 하는 특수성 때문에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 이제 뽑히실 추진위원장님 모시고 서울시의 담당 부서로 찾아가고 심의위원들도 만나고 해서 이러한 것들은 관철되도록 노력을 할 것이죠.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안은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했다고 그랬죠. 1,300개, 1,400개, 그 다음에 1,500개 저희가 도면을 3개를 그렸는데 이 도면으로 보여드리는 것은 1,417세대 안을 현재 보여드린 겁니다. 여기 이제 세수가 좀 줄면 이런 것들이 폐에 커지면 이런 아파트 활동이 없어질 수도 있겠죠. 쉽게 얘기해서. 폐이 약간 커지면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세부적으로 전문적인 기술을 발휘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향후에 이제 우리 추진위원을 하거나 작업장을 맡으실 분들이 이제 앞으로 하셔야 할 일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여기 이제 노곡중학교나 월초중학교 같은 초등학교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이 택시발주가 이루어지면서 새로 아파트를 건물을 그 당시에 지은 거라서 대부분 내지 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학교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다 신축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 계획을 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정비 계획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게 신축할 때 요거 피해서 건물 지어주어라고 하는 것들을 주장을 하셔야 돼요. 쫓아다니면서. 그런 것들은 좀 저희가 영역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모시고 다니면서 일을 해보도록 하고요. 같이. 그래서 이제 건물이 이렇게 지어질 것 같아요. 이쪽이 이제 녹천역이죠. 그다음에 여기가 교회가 있고 여기가 46, 48층 쪽으로 가고 이쪽은 48층 쪽으로 가고 요 가운데가 20층 이렇게 해서 가운데 부분이 좀 열려 있는 공간도 만들어질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내부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세부적으로 학교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 주. 여기 이제 한쪽은 학교 일조권이 이제 건물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학교를 보니까 여기 이제 중학교인가요? 이쪽은 교실이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고 또 보면 한쪽은 복도고 한쪽은 교실이잖아요. 근데 특이하게 또 여기는 또 이쪽도 교실, 이쪽도 교실이더라고요. 맨 끝에 실이 선거할 때 우리 수련장님 모시고 그 교육청 갔더니 선거할 때 얘가 투표하는 장소하네요. 이렇게 투표하시는 곳이 왔다고요. 근데 그쪽은 또 서쪽에 창이 있어요. 그런 것들 다 지키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어쨌든 그래도 여러분 단지가 사업이 안 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학교 일조권을 관철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 뜻과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관철시켜야 한다고 관철. 이제 기존에 있었던 건물이에요. 기존에 건물이 있었던 것을 가지고 이 위치에 몇 층까지 가능할지를 먼저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세부적인 동을 안 친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일동 앞에 있는 건 45층까지 가능할까 그렇게 가능하고 이런 것들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그대로 또 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서울시는 그 여러분처럼 또 하나 장점인 게 그 중량천이 가지고 계세요. 중량천. 이거는 이제 도봉 3만 아파트도 저희가 설계를 하고 있어서 내일 총회에서 선정을 하게 되는데 거기도 이제 그 중공업 지역에 최초로 그 서울시에서 400불을 줬죠. 그래서 이제 그 350원짜리를 다 받아서 내일 이제 사업을 해요. 하게 되는데 거기 지역도 똑같은 게 뭐냐면 한강과 중량천을 끼고 있는 단지들은 최초의 경관계획이라고 하는 걸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중량천변을 접한 최초의 접한 주동은 20층 이하하도록 하고 있어요. 20층이나. 근데 저기 이렇게 배치 아까 앞쪽으로 넘겨가 앞쪽 넘겨보면 여기 이쪽 배치도 보면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거 빠져나가려고 요동과 요걸 이렇게 했는데 요 앞쪽이 좀 더 튀어나와 있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20층 요거는 학교 일주권인데 15층 17층을 안 주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면 그 문제도 해결할 수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 가고 다음 장 요게 이제 학교에 대한 것들을 분석한 것들이고요. 다음 장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단지에서 하나 걱정할 게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창동 아파트 단지 중에서 용적률이 가장 낮으세요. 종전에 살고 있는 게 132%가 되죠. 132인가 138인가 돼요. 여러분 지역이.
그리고 다른 지역에 이제 18단지 말고 저쪽에 이제 그 초등학교 뒤쪽에 있는 19단지인가요? 19단지? 19단지가 20단지 그쪽이 창동 요로 붙어 있죠. 그런 단지들은 용적률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지역을 다른 단지만큼 용적률을 과연 줄까도 걱정입니다.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제가 이제 서울시에 그 심의위원을 한 5개를 해요. 지금 현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그다음에 소규모 모아탄 이런 위원회, 교통행정과위원회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제가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하면서 창동 역세권 그도 했고요. 그다음에 광운대 역세권도 했고요. 그다음에 목동도 했고요. 노원도 했어요. 심의를 해서 어떤 이제 목동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은 여러분 용적률하고 비슷해요. 옛날에. 그래서 그런 단지들 사례가 있으니까 창동 지역의 다른 아파트하고 사례만 비교할 게 아니라 우리 지역은 나름대로 그런 지역들에 관한 것들과 형평성 있게 가야 된다고 주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을 하시면서 용적률 많이 받아놓고 나중에 좀 줄이거나 말거나 하면 여러분 자유로 하시는 것이 더 유리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수진 의원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의원사도 비슷한데 우리가 1등으로 접수하지 말고 정비계획 변경을 1등 하지 말고 2등 좀 하자. 1등 접수하면 우리 종경용률 낮은데 이만큼 줬는데 다른 지역은 훨씬 높은데 똑같이 준다고 한다면 형평성 문제가 나올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세세한 디테일까지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향후에 추진위가 구성되면 이미 110명 정도 추진위원이 생기시잖아요. 노력하시고 봉사하실 분이 생기시니까 그분들과 선정되신 추진위원들과 깊이 있게 상의해서 어쨌든 여러분 사업이 잘 갈 수 있게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분담금을 처음으로 설명드리는 굉장히 뜻깊은 자리인데 오늘 저희가 앞서 많이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오늘 설명드릴 안은 추정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로직과 원리를 설명드리고 오늘 나온 예시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자리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슬라이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부탁드립니다. 저 오늘 설명드릴 요 목차가 4가지인데 제일 먼저 분담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방법을 말씀을 드리고 그 방법에 따라서 저희 단지의 비례율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그리고 제일 궁금해하시는 분담금이 어느 정도 나오게 되는지 그리고 이 말씀드려 네 알겠습니다. 그 분담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리고 이 분담금이 과연 우리 사업성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사업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데까지도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탁드립니다. 오늘 먼저 설명드릴 가장 원리입니다. 다음 저희 분담금은 여러분들이 총 분담금이 결정되는 원리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앞서 설명드린 건축 계획에 따라서 전체 단지를 건설하는 비용이 사업비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분양을 받으신 다음 남은 세대를 분양하시게 됩니다. 이 사업비에서 분양 수입을 공제한 만큼이 바로 여러분들의 총 분담금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공사비가 오르면 분담금이 늘어나고 분양 수익이 늘어나면 분담금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이것 말고는 분담금의 변동이익 요소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가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셔야 할 또 제가 설명드릴 큰 부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그렇게 결정된 총 분담금을 여러분 개인의 분담금으로 배분하는 역할이 바로 저 같은 평가사라는 역할인데요. 기본적으로 노정법에서는 종전 종자산 아마 이 말이 요즘에는 구축 자산과 신축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평가를 수행해서 그 가치 상승분에 비례해서 여러분들께 배분을 해드리는 게 저희 평가사라는 역할입니다. 저희는 총 분담금을 늘리고 줄이고 하는 역할이 아니라 나온 총 분담금을 여러분들 개개인별로 배분하는 역할을 사람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그리고 아마 비례율이라는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 비례율은 아마 사업 이익률로 오해하시기가 쉬운데 실질적으로 이 종무자산 부분의 조합원 분양가가 여러분들의 사업의 이익을 감안해서 시세보다 낮게 형성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비례율은 사업 이익률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구축 아파트를 어느 정도 인정해 주는지에 대한 비율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도출된 비례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청하실 이 타입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종전자산가액의 비례율을 곱한 이 차이만큼이 여러분들의 분담금이 결정되는 원리입니다. 결국에 이 네 가지 요소, 전체 사업비가 얼마냐, 그리고 일반 분양 수입이 얼마냐, 그리고 여러분들의 구축 자산은 얼마고 새로 신청하는 자산의 분양가는 얼마냐, 이 네 가지가 바로 분담금이 결정되는 주요 요소입니다.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도출된 건축안을 바탕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일 먼저 앞서 설명 주신 것처럼 저희가 준주거로 종상향이 이루어지게 되고 여러분들 세대수에 해당하는 면적을 1.42배로 증축하는 안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 계획안은 앞서 많이 설명드렸던 것처럼 예시에 불과하고 계속 저희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조합이 설립되면서 바뀔 수 있는 안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말씀드린 이 배분 자체도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20평 미만의 세대들은 25평 이상 선택이 가능하게, 또 20평 이상의 세대들은 저희 9평이라고 하는 8사 이상 선택이 가능하게 하는 안으로 첫 안을 잡았습니다. 다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총 분담금이 결정이 되는 로직이 사업비와 일반 분양 수익에서 결정이 되고 개별적으로 여러분들의 종전자산가액과 종무자산가액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분담금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한 항목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먼저 총 사업비입니다. 기본적으로 요즘에 계약되고 있는 수준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이 요즘에 이루어지고 있는 계약 수준과 저희 층수 등을 고려해서 820만 원을 기준으로 사업비를 책정을 했고 820만 원의 기타 사업비를 감안하면 6,170억의 사업비를 추정하였습니다. 저희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820만 원이 보수적인 수준은 아니고 아마 저희 건축계획의 합리적인 수준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그 다음으로 일반 분양 수익이 저 사업비를 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저희가 아마 2030년 전후에 일반 분양을 예정하고 있는데 아마 2030년 전후가 되게 되면 여러분들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동부 간선도로가 지화되고 GTX 신호선이 개통을 할 계획입니다. 물론 이런 개발 호재들은 아직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가 분양하는 시점에는 상당 부분이 구체화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학교 사이에 둘러싸이고 역세권에 있는 저희 입지는 굉장히 우수한 일반 분양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최근 일반 분양 수익을 저희가 결정하기 위해서 요즘에 거래되고 있는 분양권과 신축 아파트의 거래 사례를 확인하였습니다. 아마 제일 상징적인 것은 저희 광운대 역세권의 서울원 아이파크가 최근에 17억 7천, 국평 기준으로 평당 5,200만 원을 거래가 됐는데 저희가 보면서 5,200만 원이라는 단가가 일반적인 수준은 아닌데 이게 광운대 역세권이나 창동 역세권 같은 GTX 신호선을 아마 통과하는 입지에서는 누릴 수 있는 그것을 기대한 금액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적극적인 반영으로 판단스럽기 때문에 우리가 평당 3,950만 원을 기준으로 일반 분양가를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여러분들의 종전자산가액은 기본적으로 KB 시세를 반영하고 실거래가를 반영합니다. 그리고 대지 지분을 감안해서 각 타입별로 준비됐고 이 종전자산가액 총액은 5,407억입니다. 다음. 기본적으로 종전자산가액의 추이를 보게 되면 2021년도에 고점을 찍은 이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금리 인상으로 시세가 약간 하락을 하고 최근에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가격 상승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공급 부족이나 요즘 이제 창공력 준공이 앞서 오게 되면서 가격이 오르고 있는 중인데 아마 아직 전고점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3,950만 원 일반 분양 금액이고 여러분들의 조합원 분양가는 20%를 할인한 평당 3,000만 원에서 3,300만 원 수준으로 책정을 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평형이 높아질수록 평당가가 낮아지고
이제 펜트하우스 같은 경우는 그 탑층에 있는 펜트하우스로서의 가치를 반영해서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이렇게 해서 결국 비례율이 도출되게 되는데, 요 아까 말씀드렸던 조공자산가액, 종전자산가액, 사업비를 모두 고려하면 103%의 비례율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 하지만 이 비례율은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렸던 820만 원의 공사비와 3,950만 원의 일반 분양가를 기초로 했기 때문에 공사비가 오르는 경우, 또 분양가가 떨어지는 경우에는 비례율이 떨어지게 되고, 반대로 공사비가 낮아지는 경우는 쉽지 않겠지만 분양가가 올라가는 경우에는 비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비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일반 분양가가 올라간다면 비례율이 오히려 높아질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례율이 변동될 수 있는 요소다. 지금은 요 비례율을 기준으로 분담금을 추정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제 제일 궁금하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말씀드렸던 3,950만 원의 분양가와 공사비 820만 원을 기준으로 분담금을 산정해 보았습니다. 파란색은 환급받는 금액, 빨간색은 부담하실 분담금입니다. 예를 들어서 종전에 19평 가지신 분이 앞으로 20평을 선택하시는 경우 1억 2,500만 원, 종전 25평이 신축 25평을 선택하시는 경우 1억 2,400만 원, 그리고 종전 30평이 종후 34평을 신청하시는 경우 1억 4,500만 원 정도의 분담금이 추정되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공사비가 바뀌거나 일반 분양가가 바뀌면 다 같이 바뀔 수 있는 요소라는 것과, 지금 저희가 잡은 요 종후 타입 자체가 여러분들이 다른 타입을 선택해서 바뀌게 되시면 이 내용도 바뀔 수 있다는 부분들은 감안하시고, 지금 어떤 제한된 건축 계획 안에서 예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그럼 결국 이 분담금을 부담하시는 것이 정말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5평 같은 경우는 6억 8천의 종전자산가액을 책정을 했고, 이분이 34평을 신청하시게 되면 분담금은 3억 4,400입니다. 그리고 이주기 이자 같은 비용을 지출하시고 나면 최종적으로 34평 신축을 가져가시는데 10억 7천이라는 비용을 투자하시게 되는 개념입니다. 이 금액은 평당가로 따지면 3,100만 원에 해당되고, 실질적으로 3,100만 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근의 시대비 월등히 저렴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3,950만 원의 일반 분양을 했다라고 치면 이 사업이 진행되게 되면 흔히 말하는 조합원 프리미엄이 3억 정도가 발생하는 구조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결국에 이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절차가 진행이 되면서 현실화되는 금액입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이 사업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 기간을 단축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 되겠습니다. 다음, 또 오늘 말씀드릴 사업성을 가장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분양 수익의 극대화와 사업비가 절감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지만 대부분의 변수는 외부 변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만 하실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 추진이 설립을 앞두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에 여러분들이 이런 절차 사업인 재건축 사업에서 단합된 모습으로 이런 동의를 빠르게 해주시는 것만이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사업성을 최대한 당겨줄 수 있는 방법이신 거고,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프리미엄이 구체화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궁금하신 부분들은 또 질문 받으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은 끝나고 한꺼번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우리 재건축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줄 전자동의서 관련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 EJM 컴퍼니 우리가의 윤의진 대표님께서 알기 쉽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자동의서를 진행하고 있는 EJM 컴퍼니 대표 윤의진입니다. 네, 제가 이렇게 설명회를 오면은 전자동의서에 대한 설명보다는 이제 왜 우리가 전자동의서를 해야 되는지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18단지 오늘 설명회에 와가지고 이렇게 들어보니까
사실 너무 살고 싶은 집이에요. 왜냐면 이제 초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고 옆에는 천도 있고 또 공원도 있고 역도 있고 근데 여기가 이제 새롭게 집이 지어져서 40층이 되든 45층이 되든 분명히 도봉구에 또 하나의 랜드마크가 그렇게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간평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우리가 하다 보면 추적공급장금도 내야 되고 이주도 나가고 해야 되는 막 비용들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근데 그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빠르게 사업 추진을 해나가야 되는 거는 여기 계신 분들이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업을 빠르게 해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자적인 방법도 쓰고 또 어려우신 분들은 종이로도 제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 페이지 좀 넘겨주실래요? 그래서 저희는 2021년도부터 이런 전자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왔던 회사입니다. 정비사업을 맞춤형으로 그리고 정비사업에 부합하는 그런 전자 서비스를 해오다 보니까 실제 진행하는 사업장의 특색에 맞게끔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 전자동에서 시범사업자로 서울시 시범사였고 올해도 서울시에서 전자투표 전자동에서 관련된 용역을 저희가 법무법인 태평양과 함께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내에서 가장 처음으로 그리고 가장 많이 전자동의서를 진행하는 회사고요. 3일 만에 50% 돌파했다, 몇 시간 만에 동의율이 이렇게 나왔다 이런 부분들 실제로 저희 회사에서 진행한 사업장들에서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발생했던 일들입니다. 저는 지금 아마 오늘 한 10% 정도 와주셨고 또 지난번 설명회에서도 한 10% 정도 와주셨고 그럴 거예요. 근데 여기 오신 분들이 우리가 지금 동의를 해야 되는 것들 여기 오신 분들이 5분이든 3분이든 좀 시간을 내서 해주신다면은 못할 게 없는 회사거든요. 못할 게 없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의도 하면 혹시 어떤 사업장 생각나세요? 아마 되게 많은 분들이 제가 여쭤보면 여의도 대교가 생각난다고 하시거든요. 근데 여의도 대교는 여의도에서 가장 큰 사업장도 아니고 사업성이 가장 좋은 사업장도 아닙니다. 물론 이제 좋아질 수 있겠죠. 근데 거긴 상당히 빨라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여의도 대교라는 그 이름 너무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만큼 상동중 18단지가 상동하면 18단지? 왜 거기 사업이 빠르니까 거기는 잘 가고 있으니까 이런 얘기 들을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쭉 설명을 드릴 거고요. 동의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네, 동의서 설명해 주시는 걸로 바로 넘어가 주세요. 네. 네, 저희가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보다는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진짜 딱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동의서 어떻게 시작하는지부터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소식지나 배너 같은 것들 저희가 다 준비해서 현수막도 달 거고요.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을 때 QR을 카메라로 이렇게 쭉 대고 있으면 QR을 찍을 겁니다. QR 찍으시고 본인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원래 서면으로 제출하면 신분증 제출하셔야 되거든요. 전자로 제출하시면 신분증 제출하시는 단계를 저희가 도봉구청이랑 이야기해서 생략할 겁니다. 그럼 신분증도 안 내도 되니까 훨씬 더 수월하실 거거든요. 그 다음에는 공동 소유하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대표자를 선임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공동 소유하신 분들 이제 대표자들이 계속 이제 의결권 행사도 하시고 참여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번에는 이제 공동 대표자 선임 동의서를 하시고 끝나고 나시면 다른 공유자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공유해 주셔서 나 이거 마무리했으니까 당신도 마무리 해달라고 해가지고 해주셔야 우리가 빨리빨리 동의서도 마무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공동 소유자까지 확정을 하고 넘어가신 다음에 추진위 구성동의든 조합설립 동의서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소유자분의 정보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지금 등기부등본을 기반으로 명부를 만드는데 이게 정확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주소를 정확하게 한번 여기 써주셔야 앞으로 소식지든 우편물이든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소 써주시고 그리고 이름 한번 써주시고 전자동의서의 핵심은 바로 이 전자서명입니다. 예전에 은행 하실 때 그 공인인증서로 이제 인증서 하시고 봉도 송금하시고 이랬을 텐데 이런 것들이 이번에 요즘은 이제 카카오
뭐 네이버 그리고 각종 은행권 인증서로 바뀌었어요. 이게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뭐 집에 아드님이 계시든 따님분이 계시든 이렇게 좀 도움 받으면서 하시면은 그래도 2, 3분 길어야 5분 안에 끝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자 서명까지 해주시면은 동의서 제출이 완료됩니다. 기존에 지장 자리를 해가지고 하는 것도 편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또 반드시 서면으로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집에서 간편하게 전자 서명 하셔가지고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전자 동의서를 했을 때 장점이 뭐냐면요. 우리가 서면으로 제출하시면 집행부분들이 어떤 일을 또 해야 되냐면 하나하나 또 면적을 다 기입하고 그게 제대로 들어왔는지 지장은 잘 찍혔는지 서류는 제대로 제출이 됐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전자를 제출하면은 이미 이 제출하는 과정에서 다 시스템적으로 확인이 되고 인증이 되다 보니까 구청에 서류를 제출을 할 때도 그리고 구청에서 접수받은 주무관님들도 보기에 명확하고 그리고 행정 업무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장점이 뭐가 있냐면 인허가 기간이 당겨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이번에 한번 해주시면은 다음에 할 때는 훨씬 더 수월해질 거고요. 앞으로 각종 참여를 해야 될 때 아까도 보셨지만 설문조사도 해야 되고 전자투표도 해야 되고 동의서도 해야 될 때 한 번 해보시면 다음번이 무조건 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이번에 우리가 한번 사업 빠르게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라는 마음으로 동의서 이렇게 열심히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2장 넘겨주세요. 한 장 더 넘겨주세요. 예, 우리 청동주공 18단지는 지난 4월 20일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준비위원회가 정식으로 출범했습니다. 이후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서 4월 22일부터 5월 8일까지 추진위원 후보자 모집 공고 및 접수를 완료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후보자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투명하고 적법한 구성을 위해 관련 법과 규정에서 요구하는 후보자 등록 신청서와 범죄 경력, 수사 경력 조회 신청서 등 까다로운 자격 요건 확인 절차를 거쳤습니다. 추진위원회가 정식으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법정 인원수를 충족해야 하며 그 중에서도 사업을 이끌어갈 위원장과 감사가 반드시 선출되어야 합니다. 다행히 우리 단지는 지난 5월 13일 고장원 위원장 후보자와 박동윤 감사 후보자가 단독 입후보하여 경쟁 없이 무투표로 선임이 확정되었습니다. 단합된 우리 단지의 모습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출발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향후 동의서 신고 일정입니다. 이제 오늘 설명회가 끝나고 나면 당장 다음 주인 5월 20일을 기준으로 도봉구청을 향해서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서 연번 부여 및 검인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위원장께서 그렇게 목표를 갖고 계십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위원장과 감사 그리고 추진위원 명단이 정확히 기재된 공식 동의서 양식의 구청의 확인 도장을 받아오는 절차입니다. 네, 도봉구청의 검인이 완료되면 6월 초 주민들에게 안내책자 발송과 함께 본격적인 동의서 진구에 들어갑니다.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해서는 전체 주민들의 과반수 동의가 필수적인데요. 앞서 안내해드린 편리한 전자동의 시스템을 활용할 예정이라서 소유주민들께서 수고스럽게 서류를 챙기실 필요 없이 아주 편하게 진행하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빠르게 과반수 동의가 달성되면 위원장께서는 6월 말을 목표로 도봉구청에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을 완수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네, 다음. 네, 여기서 소유주 여러분께 좀 중요한 희소식을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작년 6월에 서울시에서 도입된 재건축 패스트트랙 제도입니다. 이번에 받게 될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서에 동의를 해주시면 이는 이제 추진위원회에 대한 동의뿐만이 아니라 향후 조합 설립에 대해서도 동의한 것으로 간주 처리가 됩니다. 즉 주민 여러분의 번거로움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사업 추진 속도는 빨라질 수 있는 획기적인 상황입니다. 물론 추진위원회 승인은 과반수 동의지만 이후 실제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전체 부분 소유자의 70% 이상이라는 훨씬 강화된 동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추진위원회는 일단 그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준비단체입니다. 우리가 살게 될 아파트의 멋진 설계안을 앞서서 저희 예시건 대표님께서 설명해 주셨지만 그런 설계안을 계속적으로 설문조사라든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것을 확정하는 것은 나중에 추진위원회 다음 조합이 설립되면 그 조합 단계에서 그런 설계를 확정하고 또 우리 단지에 여러 시공사들이 뭐 축하 현수막을 걸어놨는데 그런 시공사를 선정하는 진짜 권한은 추진위원회가 아니라 나중에 설립된 조합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동의서 진구 때 소유주 여러분께서 압도적인 동의율을 보여주셔야만 조합 설립까지 막힘없이 집행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새 아파트에 입주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전체적인 로드맵을 간략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추진위원회 승인과 조합 설립을 해서 만약에 이제 다음 주에 위원장님께서 이제 도봉구청에 확인 검인 신청을 들어가고 나서 그게 승인을 받게 되면 이제 전자동의서 진구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고 추진위원회에서는 조합 설립인가 준비를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 조합이 설립이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아파트를 어떻게 지을 것인지 도로와 공원 그리고 어떤 건축 계획 그런 용적률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내용을 확정하는 사업 시행 인가를 받게 됩니다. 사업 시행 인가 건축 계획이 통과가 되면 이제 주민 여러분들께 아까 설명드렸던 각 아파트의 평형 타입별로 원하시는 평형에 대한 분양 신청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분양 신청이 끝나면 기존 아파트의 자산과 신축 아파트의 가치를 평가를 해서 아까 이제 감정평가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가치를 평가한 다음 그 차액을 계산을 해서 주민 여러분의 분담금이 확정이 되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게 됩니다.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게 되면 모든 비용이나 돈에 대한 또 분담금에 대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살고 계신 집을 비워두는 이주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주를 진행을 하고 이주가 완료가 되면 기존의 아파트를 철거하는 절차가 진행이 되고 철거가 끝나면 신축 아파트를 짓는 착공에 들어가게 됩니다. 공사 기간은 통상 저희 창동주거 18단지 아까 설명드렸던 신축 아파트의 세대 수를 감안을 하면 약 한 36개월 전후로 공사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공사가 무사히 끝나면 주민들께서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셔서 입주를 하게 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입주 후에 마지막으로 우리 나중에 구성될 조합에서 어떤 사업비라든지 비용 같은 것들을 최종 정산을 하고 그런 절차를 청산 및 해산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이 사업을 완료하는 순으로 진행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소유주님들께서 지금처럼 이제 서로를 믿고 화합해서 각 단계별 절차에 원활하게 동의해 주신다면 우리 사업은 그 어떤 것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이 설명드린 각 단계가 통상적으로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씩 소요가 돼서 이제 전체적으로 한 짧게는 한 7년에서 10년 정도 신축 아파트에 들어가기까지 그 정도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또 위원장님하고 주민들께서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빠르면 7년 뒤 정도에는 이곳 창동에서 가장 빛나는 신축 명품 아파트에 입주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특히 우리 18단지는 아까 저희 도면에서 보셨겠지만 창동 지역 내에서 여러 단지 중에서도 가장 경쟁력 있고 선도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오늘 보여주신 이 뜨거운 열기를 하나로 모은다면 우리 단지는 향후 창동 전체를 대표하는
가장 뛰어난 랜드마크이자 자부심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여러 주민들이 계시고 또 소유주분들, 또 공유자들, 그리고 가족들 이런 분들을 다 숫자를 세보면 910명이 아니라 수천 명의 이해관계인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의 이해관계가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과정마다 예상치 못한 변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추진위원장으로 추대되신 고장원 위원장님과 여기 계신 추진위원분들 그리고 주민들께서 최대한 이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다면 우리 단지가 창동의 그 어느 곳보다 경쟁력 있고 선도적인 지역 전체를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 위대한 첫 단추이자 성공 재건축의 핵심인 추진위원회 구성에 소유주 여러분의 압도적인 성원과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